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ITBC하고 디센터가 같이 만드는 특별 인터뷰 코너의 1호 인터뷰 1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장님. 센터장님은 저희 SK증권 계시던 시절에 주식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에 주목하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쓰셨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현직 증권사에서 발간된 첫 번째 암호화폐 보고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고요. 사실 제가 그때는 주식 시황 담당하던 애널리스트였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별로 쓸 게 없었어요. 뭘 써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침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냥 알게 된 상태에서 그럼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조금씩 적었던 게 한 30페이지 남짓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좀 민망한 것도 많죠. 초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레포트를 쓰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기관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언론 강연회에도 많이 다니면서 이쪽으로 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예전에 IT 버블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IT 버블도 맨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닷컴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은 모든 IT 주식들이 이제 급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정말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실용화가 되지 않으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빠지는 과정에서 이제 IT 버블이 이제 꺼졌었는데, 사실 비트코인도 이제 처음 나온 거는 2013년이지만 처음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좀 소개가 되고 알려진 게 2016년, 2017년이잖아요. 이제 그때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핵심 기술이다라는 이런 미명하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이제 이후에 나왔던 2세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 상승을 하고, 모든 이제 각종 암호화폐들이 상승을 했어요. 마치 이제 이게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인 마냥,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것 마냥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1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각국에서는 이 새로운 상품이 나왔고, 이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를 못할 거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각국에서 이제 규제에 대한 이제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가 촉매제가 어느 정도 됐을 뿐이지 규제에 의해서 빠졌다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패닉셀이라는 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이미 재작년에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몇 배 이상 올랐는데, 가격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럼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맞물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작년에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단순히 이 지갑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지갑의 그 지금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1%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IT 버블이 나왔을 때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7에서 8%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도 이제 7에서 8%도 이게 상용화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진짜 작용을 하면서 그 당시 가격이 빠졌었는데, 전 세계에서 1%도 쓰지 않은 이 비트코인이 상용화 된 것은 이제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이른 기대감에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반성도 나오면서 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나중에는 이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에 현재 기술 수준에 맞는 가격이랑 좀 유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톰리나 여러 해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가격 전망을 하신 걸 이제 봤는데, 보면 대부분 이제 기사나 관련 레포트를 찾아보면은 이 가격이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한 근거는 사실 전통적인 주식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약해요. 사실 전통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산출을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정말로 자산이 되든 화폐가 되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가격을 이제 예측을 할 때 그런 이제 기법들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나온 지가 전 세계적으로 10년도 지금 이제 막 10년 된 이 자산이 그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왔을 리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만약에 제가 이러이러한 기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은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사회적으로나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론이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함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이게 이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 적정 가치가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좀 굉장히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전통 주식시장에서도 PER이나 PBR과 같은 이러한 밸류에이션 기법이 최근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술 수준의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뭐 아직까지 가격 산정을 위한 툴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그 암호화폐 가격 전망을 간접적으로나마 좀 유추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밝게 보시지는 않는 거죠? 저는 사실 밝게 보진 않아요. 그냥 저는 2017년이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이제 대중들에게 좀 소개를 시켰던 한 해였다라고 하면은 2018년은 이제 이것을 되돌아보는 해가 되는 것 같고 올해 이제 2019년은 이제부터 정말로 이제 옥석 관리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그 2,00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도태가 될 것이고 이러한 그 암호화폐들의 가격은 당연히 이제 전망이 밝지 못하겠죠. 물론 이제 이 중에서는 과거 인터넷 때 이 중에 구글이 있었고 아마존이 있었고 뭐 이제 이러한 그 지금의 거대 IT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있었듯이 이 중에서는 이제 나중에 크게 성장을 할 그런 암호화폐들도 있겠지만 그런 암호화폐들은 당연히 이제 전망이 밝지만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은 좀 전망이 어둡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가 앞으로 작동이 될 것이다, 호응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나요? 그거를 판단을 하려면 기관 투자자나 뭐 벤처 캐피탈들이 어디를 투자를 하느냐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그 질문을 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개된 백서나 이 프로젝트가 과연 정말로 실생활에 쓰이거나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굳이 이거를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못 구현을 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것인지에 대한 이제 대답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질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나 이제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사실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전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것들을 판별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얻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뭐 이렇게 물적이나 뭐 이렇게 뭐 투자를 이제 더하는 이제 시간적인 측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당연히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기관들이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기관 투자자들이 뭐 시장에 좀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빠르면은 뭐 미국이나 이제 이러한 좀 전통적인 금융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르면은 뭐 올해부터 진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부터 나타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투자자들이나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과연 기관 투자자가 들어올 것이냐. 지금 현재 그 조건은 뭐라고 보시고 그 조건은 지금 현재 과연 당국이 충분히 판단할 만큼 갖춰졌는지 어떤 상황 정도로 보시나요? 정말로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금융 관련된 당국의 이제 컨트롤을 이제 받게 될 텐데,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를 전통적인 그 금융기관 수준에 맞는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을 하라고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많고,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 이 수탁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펀드나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싶지만 사실 뭐 거래소에 들어가서 이걸 사서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이
안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이게 과연 그렇죠. 잘 돌아갈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대행해 줄 수 있는 좀 이름 있는 수탁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게 좀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탁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런 것에 이제 방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는 암호화폐라는 그런 표현보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제 표현을 더 선호를 하는데 뭐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사실 이 변동성이 높은 상품이 과연 화폐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겠으며 그리고 화폐라는 것을 일단 사람들이 널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지갑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1%도 안 되는 것을 과연 전 세계적으로 통용할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화폐에는 신용카드나 뭐 각종 페이들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비트코인까지 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좀 자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먼저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이유는 사실 미국에서 이제 그러한 입장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그 SEC에서 사실 처음에는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사실 당연히 그럴 법도 한 게 미국은 그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이제 성장을 해온 국가인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알 수 없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암호화폐라고 하고 이게 지금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이제 굉장히 배척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미국 당시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고 사내에서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SEC도 이렇게 재작년에 이렇게 광풍이 불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고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이게 화폐는 아니고 좀 자산의 성격에 가까우니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자산이니까 전통적인 그 금융의 시스템에 맞게 이것을 좀 잘 제도화를 해보자라는 이제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 움직임이 이제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작년에 그 G20 재무장관 그 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하반기에 이슈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뭐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는데 이 암호화 자산,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이게 한 나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공조와 규제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빨리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 디지털 자산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ETF도 먼저 상장을 하고 이 자산에서 또 다른 이제 패권을 가져가려고 당연히 빨리 움직일 것이고 미국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다 보면은 이 미국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나 혹은 미국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빠르게 좀 수용을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건데 아마 빠르면 올해부터 좀 그런 움직임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걸 보고서에서는 뭐 시간의 문제, ETF는 나올 것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지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ICO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뭐 그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 제도가 나올 것이라는 그 예측이 나왔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사실 ETF가 언제 상장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에 이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이 빠르게 지금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것을 지금 계속 이제 ETF 승인 신청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 SEC에서 사실 이 비트코인 ETF 신청이 거절이 됐을 때 매번 이제 어떠한 이유를 줘요. 이러이러해서 승인이 거절이 됐다는 이유를 주면은 그 다음에 업체나 아니면 한번 실패를 했던 업체는 이것을 보완을 해서 이제 자꾸 SEC에 이제 새롭게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미국은 항상 이랬어요. 항상 처음에 뭐 안 되면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이걸 고쳐서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승인이 될 텐데 그게 뭐 빠르면 당연히 오래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당연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ETF가 또 이제 편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동성은 굉장히 아직도 많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부동산도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이 유동성은 어디론가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이제 흘러갈 텐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비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 그 시장에 대해서 유입되는 자금은 여전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ETF까지 상장이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그 전통적인 크립토 펀드들이라고 했던 업체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이러한 기관들이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ETF는 언젠가는 좀 상장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ETF가 상장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자 이제 ETF 하자 하고서 달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신청했던 기관들부터 이제 ETF가 상장이 되고 이제 그런 회사들도 당연히 첫날부터 고객을 받기가 좀 되게 애매한 게 과연 이게 정말로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그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다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다음날부터 당연히 이제 ETF가 이제 상장이 되진 않겠죠. 근데 이 ETF가 이제 상장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그 재작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을 때 사고 싶어도 어떻게 살지 몰라서 이제 못 사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ETF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주는 펀드인데 이거는 뭐 은행이나 이제 증권사 가서 이제 가입이 당연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펀드 자금들, 그러니까 이 ETF를 가입을 하기 위한 개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기관은 이제 이것을 받아서 당연히 운용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 운용을 하다 보면은 이 비트코인 같은,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거래소에서 사면 돼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거는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제가 뭐 회사인데 이 비트코인을 사려면은 지금 유명한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사다 보면은 가격이 좀 출렁거릴 수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사다 보니까. 그럼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당연히 OTC 시장도 새롭게 또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수탁을 하기 위해서 커스터디 서비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탁 서비스 시장과 같은 시장도 커지면서 이 기존의 금융권들에서 했었던 이제 여러 그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커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은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이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 요인과 기술적인 펀더멘털을 봤을 때 어떤 쪽이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중화되고 상용화되어 있는 앱이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올해부터 나온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1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이 나오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뒷받칠 만한 기술도 그렇게 이제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ETF나 이런 커스터디와 같은 금융 서비스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먼저 알렸듯이 당연히 먼저 각광을 받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이나 그 다음에 좀 금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이르면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시고요. 네, 빠르면 네. 올해부터.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나름 핫한 뭐 논의인 증권형 토큰 STO라고 불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STO 토큰을? 일단 뭐 다음 주에 저희 팀에서 그 STO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거는 STO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비관적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제 장밋빛 전망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찬가지로 작년까지 ICO가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까지 ICO가 엄청 유행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ICO를 했던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을 제외하고 ICO를 했던 국가나 기업들을 보면은 혹은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국가나 기업들을 보면은 베네수엘라, 코닥,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예전에 인터넷을 장악했던 싸이월드 이런 회사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기업이거나 잘 좀 힘든 그런 이제 국가들이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에서는 굳이 ICO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원래 잘하던 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전통적인 거에서 자금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고 매출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고 돈을 잘 못 버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출구를 이제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붐처럼 불거지면서 당연히 그 ICO 붐이 일어났는데 저는 STO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STO가 이걸 토큰화 해가지고 뭐 엠파이어 빌딩을 사고 모나리자 그림을 산다고 하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STO를 하겠어요? 모나리자가 왜 STO를 하겠어요? 당연히 어디 입주 안 되고 있는 저 폐허와 같은 그런 빌라나 아파트에서 당연히 STO를 하려고 하겠고 안 팔리는 그림이 STO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뭐 해외에서만 나온 뭐 기사나 보고서를 보면은 시장이 뭐 몇백 조까지 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 증권 발행하는 이 ABS 시장도 지금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건 너무 좀 낙관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STO도 올해부터 굉장히 논의가 불거지고 하겠지만 막상 그 STO 가지고 유통되고 발행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 기존의 랜드마크나 그 명작이나 그 걸작의 그런 그림들이 아닌 우리가 잘 모르고 아 저런 게 있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부터 당연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친 낙관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STO가 이 제도권화 돼가지고 정말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또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당연히 기존의 그 이쪽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증권사보다 이걸 더 잘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이걸 뭐 가치를 측정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STO가 그렇게 큰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뭐 STO가 올해는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STO가 그렇게 꼭 장밋빛 전망만을 저에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올해 센터장님이 보시는 거는 이제 뭐 섣부른 기대도 뭐 또 섣부른 좌절도 하지 말자 이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제대로 요약했나요? 그냥 저는 지금이 겨울인 것 같아요. 블록체인 업계의 겨울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봄은 오잖아요. 근데 겨울에 이제 잘 동계 준비를 하면서 좀 그런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그 IT 버블 때 얘기를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그 IT 기업이 미국에만 900개 넘게 상장이 됐는데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뭐 당연히 절반도 안 되고 20% 수준이 지금 될까 말까예요. 당연히 지금 이 나와 있는 프로젝트들이나 암호화폐도 뭐 이제 과거에 또 빗대어서 이제 유출을 해보면은 70에서 80% 이상은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올해부터 좀 혹독한 시기가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내실을 다지고 정말로 이제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많이 준비를 하는 회사들이 나중에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2019년 한 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나눠봤습니다.